정병국 의원님께서는 부속실장으로 네.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비서관 3명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담당 행정관들이 하는 것 뒤에서 찍찍 끊고 자기들 임의로 자기들 생각을 써서 이건 좀 곤란하고 비일비재했어요. 예. 그 사람이 실세가 되고 비선 비선이 되는 실세가 거예요. 나오고. 대통령께서도 대면 보고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네. 김현철 씨 같은 경우도 아버님 누굴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소통령 소리까지 듣게 되는 3인방 또는 김기춘 실장 물러나야 됩니까? 저는 이제 네,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하신 새누리당 사선 의원이시죠. 정병국 의원님 모시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심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980년에 전국 총학생회 부활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아니 이게 일단 좀 길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특이하다 싶은데 그때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80년도에 이제 그 민주화의 봄이라고 예.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이전에는 학교에 학토국단 체제가 있었잖아요. 네. 운동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토국단을 폐지하자는 네. 그 이제 운동이 전개가 됐고,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하고 그러면서 학교별로 이제 총학이 부활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운동권 출신이시네요, 의원님도. 그거 저 구속도 됐지 않았습니까? 네. 87년도에. 예. 먼저 이제 1월 23일 날 박근혜 네. 대통령이 이제 총리 교체하고 비서실장 유임, 그다음 비서진 3인방 유임 이걸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이제 전국 수습책을 내놨는데요. 여론을 보면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여론조사 하나가 발표된 게 있는데 충청권하고 대구 경북에서만 잘했다 이런 평가가 높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못했다 싸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구 여론은 어때요? 뭐 마찬가지죠. 예. 뭐 제가 생각하는 거나 국민이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각을 하고 청와대를 개편을 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요? 우선 그동안에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 조직이.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가리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 그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그대로 지금 현존하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새로운 총리, 새로운 특보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과가 없으니까 아직은 그렇죠. 네. 국민들은 아직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바뀌었다는 예, 거예요? 예. 네. 다만 향후 그야말로 이 총리가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예.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또 바뀔 수가 있겠으나 지금 당장은 뭐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 개편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이제 부속실장으로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와대 그 비서관 3명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고 예. 중요하지 않다라면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이 부각되는 이 문화 이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봐요.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하고 좀 비교해 주시면 어때요, 지금하고? 역대 이제 대통령들을 보면 그때마다 그 비선 실세라고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직접 김영삼 대통령 때 5년을 근무를 하면서 그것도 부속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우선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 구조를 보면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동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죠. 아예 건물이 다. 네, 수석이든 비서실장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만나려고 하면 우선 경호실이 지키고 있는 문만 3개를 통과를 해야 돼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지금 뭐를 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그 가서 보고를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앞에를 지키고 있는 부속실 이른바 비서관들이 이른바 이제 그것은 이제 문고리가 쓸 수밖에 문고리 없어요. 이제 그 담당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부속실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서실장이 지금 대통령 뭐 하셔? 네.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럼 지금은 그 조금 어려울 어렵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세네요. 뭐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막말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그 비서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과를 해야지만 대통령과 접촉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막강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고. 이제 그것은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비서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서 각부 장관들이 업무 보고를 하려고 하면 담당 수석한테 연락을 합니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에는 경호실에서 그걸 다 했대요. 예.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담당 수석실에서 하는데 수석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뭐 보고 좀 하려고 하니 일정을 잡아달라. 그럼 담당 수석은 그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다. 그거 한번 보내주시죠. 네. 그걸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내주면 그 담당 행정관들이 하는 거 비서 찍찍 끊고 자기들 임의로 자기들 생각을 써서 이거는 좀 곤란하고 내용까지 개입을 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예. 제가 과거에 보거나 할 때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보고를 할 때에 담당 수석이 배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딴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담당 그 국무위원들, 장관들은 이거 뭐 직접 좀 한번 보고를 하고 싶은데 그렇죠.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불평불만 하다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거 누구 만나봐. 예.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실세가 되고 비선이 비선 되는 실세가 거예요.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보면 그 측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친인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네. 뭐 꺼리낌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그 과거에 그 김현철 씨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김현철 씨를 찾아가서 국민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김현철 씨도 선의의 입장에서 이거 들어주는 뭐 거죠. 이제 들어보고 네. 찾아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 일요일 날만 들어와요. 네.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조찬 기도회를 하고 하는데 끝나고 나 식사를 하시면서 대통령께 말씀하니까 아버님 누구를만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며칠 전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없던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배석하고 있으니까 전화 한번 대보라고. 네. 그럼 전화 연결하고 들어보면 그 며칠 날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보고해봐. 네. 이러면 직접 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자꾸만 김현철 씨한테 가게 되니까 김현철 씨가 본의 아니게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소통령 소리까지 듣게 되는 그렇게 된 거군요. 이런 현상이 네.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역대 대통령마다 예. 계속 비선 실세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건데 그게 바로 저는 대통령 그 비서실에 잘못된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 그렇다면요. 좀 대통령께서는 세 사람의 비서관에 대해서 잘못은 없다. 그런데 이제 뭐 권한을 조정하겠다. 근데 딱 까놓고 보니까 제1 부속실장이 제2 부속실장까지 겸임하게 됐어요. 대체로 이제 권한이 오히려 더 세졌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단도직입으로 여쭙겠습니다. 3인방 또는 김기춘 실장 물러나야 됩니까?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들 그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구조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청와대 개편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비대하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로 장관을 직거래를 해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네, 네. 그런데 옥상옥으로 지금 500여 명이 또 있잖아요. 청와대 구조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 부처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결국은 청와대가 다 자주지 농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국정을.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걸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우선인데 지금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인사 개편을 하고 청와대 개편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내정된 이완구 총리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 쓴소리 직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또 국민의 소리를 부모님의 말씀으로 들겠다. 그러면 정말 제일 무서운 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소리를 받들어서 또 야당을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국정을 운영을 예. 하면은 아무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가 무슨 짓을 하고 3인방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국정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기능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준동을 하고 움직이니까 이게 다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그대로 이제 유임, 물론 뭐 당분간 유임이라고 했지만은 네. 뭐 지금 당분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거든요. 총리 교체 제대로 이게 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저는 구조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형상에 나타난 것은 국민의 논높이에 맞지 않다. 네. 잘못된 그러니까 미흡하다. 국민의 그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향후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의 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 사람이 물러나고 또 비서실장이 새로 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그 통치 스타일이 예. 바뀌지 않거나 그렇죠. 또는 네. 마찬가지로 총리 이하 그러니까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 구조가 조정이 돼야 되고 대통령 통치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고 이 정부 총리 이하 내각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당연한 차원에서 이제 정명국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제 100% 공감하는데요. 현실적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완구 총리가 이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뭐 다른 어떤 총리보다는 기대가 전 커요. 네. 제가 그동안 우리 그 이완구 총리 내정자를 접해보고 대화를 해본 경우를 통해서 보면 이제 원내 대표를 하면서 그래도 원만하게 여야 간에 그 어려운 난국들을 다 극복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심지가 있는 분이에요. 할 수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맞섰던 그렇죠. 이런 경우도 본다라고 때. 하면 그런 네. 정신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잘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저는 욕심을 내는 순간 그 뭐 본인의 뭐 그 욕심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내지 않고 이제 대선 행보 소신껏 하게 되면 그 본인이 어떤 욕심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채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완구 지금 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대선 행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제로 본인이 예. 첫 번째 이제 내정이 되시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 기자간담회를 직접 이렇게 유심히 들으면서 느낀 게 상황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계시고 네. 또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도 알고 계시는구나. 저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의 문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이것까지도 일거에 해소가 될 수가 있겠구나. 네, 근데 문제는 총리가 그렇게 이제 뭔가 직언도 하고 역할을 확대하고 싶어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고 뒷받침해줘야 가능한 건데요. 전 좀 개인적으로 좀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 쉽게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대통령까지 되신 분의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생 사람이 잘 안 그 변하죠. 60년을 살아오면 네.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모시는 사람들의 요령이고 또 총리 내정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완벽하게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정적인 측면들을 최소화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역량들이 그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을 각오하고 정말 소신껏 모셔야 된다. 어느 게 진정으로 대통령을 예. 제대로 모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4선의 이주영 의원, 합리적 보수의 상징 3선의 유승민 의원,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이 속속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2월 8일에 합니다. 당대표직에는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누가 대표가 되든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대표를 중심으로 체제 정비에 나설 것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유승희, 박우섭, 문병호, 이목희, 정청래, 주승용, 전병헌, 오영식 8사람도 각각 뚜렷한 특징이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이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게 됩니다. 각 정당 지도부 개편이 끝나면 여야는 곧바로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재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공무원연금 개편
당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정 현안과 정책 과제를 국회에서 토론하고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바로 각 정당 지도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일은 결코 그들만의 잔치,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유권자 모두 깊은 관심을 갖고 각 정당 지도부 선출을 감시하고 또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여당 지지율이 더 높고 정경호 의원께서 얼마 전에 이제 최고중준 회의에서 당청 간의 지지율 역전 현상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요즘 민심이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가 틀려요. 눈높이가 그런 다르다. 눈 관점이 틀린 거죠. 대통령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 단적으로 그 3인방이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여론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렇죠. 조사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청와대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이게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가 딱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좀 바꿔봐달라. 흉내라도 내줘야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수석들이 대면 보고를 좀 해서 직원을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좀 소통이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였는데 대면 보고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렇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또는 저희들도 그래요. 여야 간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대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소통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진정으로 소통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 절대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되기 전에 역대 대통령들도 항상 대화를 잘 하시던 분들이 이상하게 대통령만 되면 역지사지도 안 하고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청와대 구조가 대통령한테 접근하려고 하기에 굉장히 어렵죠. 그런 구조 속에서 대통령은 굉장히 걸러진 정보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 걸르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걸러서 올리는 거죠. 제가 대통령 측근에서 이제 모시면서 느낀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10개가 이제 대통령에 보고가 돼요. 올리면 결국은 이 단계를 거치면서 대통령에 보고되는 게 한 개가 보고가 되면 잘 된다. 그렇죠. 또 대통령께서 10개를 지시하면 내려가면서 하부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한 개 정도가 실행이 되면 잘 된다. 이럴 정도로 이 그 메커니즘이 문제다. 구중궁궐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그런 나오는 거라고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신문만 좀 제대로 보셔도 여론을 좀 아실 텐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쭉 하락세로 가니까 이제 국무총리도 교체하고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 지지율이 더 높으니까 앞으로는 당에서 좀 더 큰 소리 좀 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당의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도 저는 조금 아쉬워요. 우리 당 지도부가 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당을 살리고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건데 대통령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차기를 고려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자꾸만 당이 가야 될 길에서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진정으로 본인도 살고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그러려고 하면 당 지도부가 어떠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가, 당이 어떤 소리를 내야 대표가 되는가. 자기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을 때 당당하게 비판도 잘못한 하고, 소리, 네. 잘못됐다라는 소리를 내고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여당 대선 주자들은 지지율이 낮고 정체돼 있고, 반면에 야당 대선 주자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확장적 행보를 하고 있다. 대선 전망 새누리당이 어둡습니까? 좀 이러한 상황으로 나가면 쉽지 않죠. 네. 결국은 대선 주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여론하고 야권의 그 주자라고 하시는 분들 여론을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거의 더블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의 지지도를 보면은 또 또 당이 여당이 그렇죠. 예, 그 새누리당이 이상 2배 높죠. 또 네. 이상 높고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당 전체가 그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선 전국이 되면 반반으로 가는데 반반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네. 이것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데 이러한 체제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개헌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대통령 중심제에서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 되는 그것도 5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인류가 그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의 역사의 총량하고 요 근자에 일어나는 이틀간의 정보의 총량하고 맞먹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5년을 49%를 저버리고 51%의 지지만을 받고 풀로 끌고 간다. 저는 그게 도저히 예, 이 현상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현상이 됐다. 말씀하신 당이론에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예. 저희는 이제 현실을 다루는 정치부 기자들이다 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그 개헌 되겠습니까? 반대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과거에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죠. 기회가 저희들이 되면.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만나 주셔야지 직접 설득하든지 말든지 하겠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뭐 이것저것 모든 거를 3년 차까지는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하시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굉장히 그러고 위험하죠. 나니까 네, 그 다음에야 아 이게 체제의 문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개헌 카드를 꺼내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죠. 이미 안 되는 주자가 거예요. 있고 네. 이쪽은 힘이 이제 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고 지금 이때가 개헌을 할 수 있는 황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수도권의 몇몇 원내대표 후보들하고 이제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실 걸로 그렇게 뉴스를 봤어요. 원내대표 출마하십니까? 그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서 고민하는 게 이번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원내대표가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그저 내가 원내대표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파트너가 중요한데 그걸 파트너를 보면 어떤 구도로 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이제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일단 출마를 던져놓고 선언부터 하고 구도를 이제 그 짜겠다 이런 그렇죠. 것은 네. 당선만 되고 보겠다는 예. 것과 뭐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내년 선거에서 가장 의석수도 많고 중요한 수도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그 출마를 고려를 하고 있는 중진들하고 오늘 중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 우리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렇게 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의 판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지금 27일 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유승민 의원, 그리고 네. 이제 이미 출마 선언을 하신 이주영 의원, 두 분 다 이제 영남이시고, 네. 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홍문종 의원, 그 다음에 원유철 의원, 심재철 심재철 의원,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정병훈 의원, 정병훈 네 분 네 정도 분이 이제 수도권 후보들인데, 수도권이 꼭 그렇게 돼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전국이 잘 돌아갑니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 분이 이제 출마의 변을 발표를 했는데 이 전국을 끌어가는데 좀 충족되지 않는다고 봐요. 유승민 의원도 좀 만나보려고 그래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또 오늘 만나는 수도권 그 출마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판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한번 조율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정치라는 게 또 정치인 개인의 어떤 야망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필요하죠. 너무 할 일만 생각하다 보면 계속 놓치실 위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많이 손해를 봤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만 했다. 네. 정치 안 했다. 정병국은. 네. 뭐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고요. 나기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민심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민심이 바뀌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그 대가는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